이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영세율 제도는 이제 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적용한다, 0%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면세 제도는 이제는 부가세 역신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잠깐 여기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놓은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을 목적으로, 결국 수출 촉진 목적으로 이제는 하는 거고,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 완화 목적이니까 뭐예요? 일반 최종 소비자 이제 세부담 경과,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해줌으로 해서 그런 재화에 대해서 소비하는 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역진성을 완화하겠다. 10% 단일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역진성이 있는 문제. 자, 그다음에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그러니까 수출 목적이고 외화 획득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제도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 제도는 이제 기초 생필품 등 해서 이제 서민들이 이용할 만한 재화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매입세액을 간단히 보면 이제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의 의무, 영세율 제도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 면세 제도는, 면세라는 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이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부가가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좀 공부할 때도 구분을 했죠. 일반 사업자고 과세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 구분하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죠. 과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고, 그리고 이제 과세 사업자도 일반 과세 사업자고 간이 과세 사업자로 나눴죠. 4,8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 이 영세율하고 면세 제도의 특징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중간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공간을 만들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영세율 제도의 좀 특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좀 공간이 너무 좀 좁긴 한데, 여기 위에다 같이 써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 제가 지금 A, B, C 사업자 해서 어떤 재화나 용역이 서비스 공급이 될 때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재화가 공급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부가가치세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자, A가 200원에 B한테 팔고, 이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자, B가 C한테 500원에 팝니다. C는 소비자한테 1000원한테 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A, B 사업자가 다 과세 사업자였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왜냐면 각각의 사업자들이 부가세 징수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는 면세 사업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A, B, C는 다 과세 사업자고, 그 금액 200원에 10% 20원, B는 500원에 10%는 50원, C는 1000원에 10%인 100원을 각각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사업자들은 자기가 부담했던 거, B가 합정의 경우에는 20원, C 사업자는 50원을 공제하죠. 그리고 나머지 차익만 이제 납부하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해요? 1,100원 부담하죠. 응? 1,100원. 그러니까 A, B, C 사업자가 만약에 일반 과세 사업자였다면,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1,100원을 다 부담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 이 C 사업자가 수출업자일 경우랑 아니면은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약간 소비자의 세부담이 달라져요. 자, 우선은 이 C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자, B, C,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자, 이제 여기 국세청 있죠. 공간이 좀 작아서 좀 글자 위에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국세청에 돈이 들어오겠죠. 세금이. 자, 그러면 이제 A가 B한테 200원에 팔고, B가 C한테 500원에 팝니다.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죠. 1000원에 팔아요. 자, 이때 C 사업자가 이번에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 그냥 아까 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면세 사업자. C 사업자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니, 뭐 당연히 신고 납부할 때 어떻게 납부세액 계산했어요? 텍스 할 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런 거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 이 사람은. 그죠? 환급 받을 게 있어 환급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징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가 우선 B한테 팔면 어떻습니까? 20원 걷죠. 20원. A가 20원 B한테.
국세청에 돈 들어와요. 20원. B는 50원 갔잖아요. 근데 50원 다 안 냈죠. 그죠? 예? 20원 빼고 냈잖아요. 20원 빼고. 납부세. 결국 30원. 응? 30원 국세청에 또 들어오죠. 예? 30원 또 국세청에 들어와요. 국세청에 50원 들어왔죠. 자, 근데 이때 이제 C 사업자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이번에 면세 사업자니까 C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면세 사업자니까. 응? 세금 면제되는 재화나 유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세 사업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결국 C는 500원에 B한테 물건을 샀지만 B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은 과세 사업자니까 공급하면서 50원을 징수할 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C는 550원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C는 어때요? 원래 얼마 남겨먹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위에 같이 C가 일반 과세사업자였으면 500원의 물건을 사서 1000원에 팔지 않습니까? 500원 남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근데 C는 부가세 부담했잖아요. 어차피 이거야 뭐 소비자한테 50원, 100원 받아가지고 50원 자기 거 빼고 내는 거니까 이 50원은 C 부담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C는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500원 남겨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면세로 얘기 드렸던 건 좀 다르죠. C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면 500원에 사오는 가격에 50원을 B 사업자가 징수하겠죠. 그러면 C는 550원에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는 이거 50원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왜? 신고 납부를 못 한다니까요. 신고를 해야지 뭐 납부세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자기가 냈던 걸 공제해서 내죠. 그러니까 이 C 입장에서는 뭐냐면 550원에 사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얼마에 팔아요? 응? 500원 남겨 먹어야 되잖아. 원래 목적이 500원. 그러니까 550원에 샀으니까 1050원에 파는 거. 1050원에 500원 딱 남겨서 550원 플러스 500원 해봐야 1050원 되죠. 단 C 입장에서는 딱 500원만 남기면 되고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50원에 팔면서 10% 징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C는 면세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550원에 사서 500원 남긴 1050원에 팔면 끝. 소비자한테 그 1050원에 대해서 10% 부가세 징수하느냐 안 한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50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을 테니까 그 금액 부담한 금액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더 받아서 대가를 받겠죠. 결국 550원에 산 게 되니까 500원 남겨먹기 위해서 500원 플러스해서 105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야? 소비자는 요 1050원의 금액에서 부가세를 부담을 따로 안 하잖아요.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왔기 때문에 결국 1050원에 사는 거예요. 소비자는 물건. 그러니까 일반 과세사업자한테 물건을 살 때보다 소비자가 50원 싸게 샀죠. 그죠? 이게 면세제도. 소비자의 소외부담 경감 목적. 세부담 경감 목적. 50원 싸게 샀어. 국세청에는 얼마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C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였으면 결과적으로는 국세청에는 100원이 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세금으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세청에 50원만 들어왔죠. A, B 사업자가 50원 징수 납부했잖아요. 근데 C는 면세 사업자니까 신고 납부 의무가 따로 내신 거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50원은 누구한테 전가됐어요? C가 50원 부담했던 걸 소비자한테 전가해서 결과적으로 이 50원 국세청에 들어온 50원은 소비자가 낸 겁니다. 소비자가 낸 거죠. 소비자가 맞죠? 소비자가 냈지만 다 부담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과세사업자한테 물건을 샀을 때 소비자는 100원을 부가세를 부담했지만 지금처럼 소비자가 면세사업자한테 물건을 살 때는 50원에 대한 부가가치만 부담하니까 원래 소비자 입장에서 면세제도가 조금 유리하죠. 세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습니까? 면세사업자한테 살 때. 그래서 이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불완전 면세. 왜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국세 전체적인 100원에 대해서 100원을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50원이라는 금액만 소비자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면세를 시켜줬으니까 불완전 면세랍니다. 좀 이따 이제 영세율을 배우면 이게 왜 완전 면세인지 이해하게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영세율. 자, 영세율은 어떠냐? 영세율은 이번에는 똑같이 제가 다 지워졌는데 다시 하면 자 A, 자 B, 자 C 사업자. C는 이번에는 뭐냐면 국내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이 사람은 과세 사업자는 맞아요. 면세 사업자는 아니고 과세 사업자이면서 이제 수출만 하는 거예요. 수출업자니까 수출업자라고 할게요. 수출업자. 글자가 조금 제가 잘 못 썼는데 자 좀 이해해 주시고 수출업자입니다. 수출업자. 자 그러면 이제 외국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면 어때요? 결국 C 사업자는 외국
바이어한테 물건을 파는 거죠. 국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경을 이렇게 국경 이제 바다를 건너던 뭐 어떤 육상에서 어떤 국경지대를 넘어가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건 그런 거예요. 내가 소비주국 과세 원칙 구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출하는 물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도 외국에서 가면 외국 사람들이 소비할 때는 외국 나라에서 부가세 징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세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 사업자가 같으면 예를 들어 이제 A가 B한테 200원에 팔았죠. B가 C한테 500원에 팔았죠. C가 국내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서 100원 징수했잖아요. 그러니까 1100원에 판 거잖아요, 사실. 부가세.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C는 1000원에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따로 징수 안 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수출업자는 1000원에 그냥 파는 거예요. 부가세를 따로 외국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징수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면 자 B가 C한테 팔 때 어때요? 50원 징수하잖아요. 응? A는 B한테 팔 때 얼마 팔았어요? 20원 징수했죠? 그래서 국세청이 얼마 들어와요? 20원 들어오잖아요. 20원. 그리고 이제 또 B는 어때요? 국세청이 30원을 넣어주잖아요. 30원. 이제 50원에서 20원 뺀 30원. 그래서 30원. 국세청이 50원 들어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C가 지금 500원 사면서 50원 부담했잖아요. C. 그러니까 550원 사온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외국 소비자한테 1000원을 팔면 자기는 결과적으로 550원에 사서 1000원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뭐야? 50원 부담한 게 되는 C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C는 납부세 계산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C는 자기 매출에다가 매출액 1000원에다가 10%를 곱하지 않고 0%를 곱해줘. 0%. 10%를 곱해 매출세액이 100원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외국인으로부터 100원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업자는 자기 매출 금액의 0%를 곱하게 합니다. 0%를. 그리고 매입액은 어때요? 자기가 50원 부담했잖아요.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빼줘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50 나오네? 매출액 곱하기 0% 해봤자 0원이니까 어때요? 수출업자는 50원 다시 돌려받는 거야. 환급액이 마이너스 50원.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한 푼도 돈이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50원 다시 빼갔으니 C사업자가 됐던 마이너스 50원에 대해서 다시 또 50원 다시 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면세야. 왜? 국세청에 한 푼도 없잖아. 돈 다시 다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간 돈 다시 다 나왔잖아요. 국세청에 돈 한 푼도 없죠? 그럼 완전히 면세된 거예요. 세금을 다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외국 소비자 어차피 C 입장에서도 이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았으니 결국 외국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바이어한테 팔 때는 부가세를 따로 그쪽한테 더 달라고 하지 않겠죠. 영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율.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수출업자가 물건을 팔 때 결과적으로 자기는 뭐야? 이거 C사업자 입장에서는 50원 냈다 다시 돌려받으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국세청도 잘 봐요. 20원 냈던 거 30원 냈던 거 A, B 사업자도 또 냈다가 다시 또 C가 돌려받는 걸로 되니까 국세청 행정 인력도 번거로워요. 신고 납부할 때 20원 다시 국세청 통장에 돈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C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라고 해요. 내국신용장. C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뒤에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같이 영세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영문으로 로컬 LC라고 해요. LC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요걸 이제는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C사업자가 그걸 AB한테 줍니다. AB한테. 왜 주냐 하면 AB는 이러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 이제 구매 확인서는 외국 바이어하고 거래할 때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증빙 자료를 AB 사업자한테 주면 AB 사업자가 국세청한테 그러는 거죠. 나는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 사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국세청에서 그러면 너네들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너네들도 영세율을 적용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율을. 그러면 A는 어때요? 굳이 B한테 200원짜리 팔면서 부가세를 징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끊어줘야 돼요. 단 국내 사업자들끼리 물건 공급하는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들끼리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하고 사고 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를 포착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수취하도록 해놨거든요. 국내 사업자들끼리는. 그러니까 A가 B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건 맞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10% 적용하는 일반 세금계산서 말고 0% 적용한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끊어줘라. 그럼 뭐 A가 B한테 200원짜리 팔면서 20원 안 걷어도 되죠. 그럼 국세청에 20원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럼 B 입장에서 C한테 공급할 때도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거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럼 이제 C는 그 대신 또 뭐야? 자기도 징수당한 거 없죠. B 입장에서는 20원 징수 안 당했고, 또 C한테 500원에 대해서 50원 징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납부할 게 없어요. 똑같이. 그럼 국세청에 한 푼도 들어올 게 없죠. 그럼 C 사업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수출업자잖아요. 외국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자기도 영세율 적용할 때 수출 금액의 0% 하니까 0 나올 거고,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이 없잖아요. 그죠? 매입할 때 B가 징수 안 했으니까. 단 B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죠. 그럼 C도 그거 발급받고, C도 한 부 갖고 있고 한 부씩 갖고 있는데, 하여튼 매입할 때 C는 50원을 징수 안 당했으니까 어차피 납부하는 거는 외국 바이어한테 팔 때 매출 가격 0% 적용, 영세율 적용하고, 매입은 0이니까 어차피 납부할 거 없잖아요. 세금 빵 나오잖아요. 빵. 그러니까 납부할 거 없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편하고 사업자들도 편하고 결국 그래서 C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걸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자기가 수출하는 수출업자라는 걸 증명하고, 그 자료를 C 사업자한테 물건 공급하는 사업자들한테 그 증빙 자료를 줘서 A와 B도 똑같이 그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걸 입증만 한다면 그때는 A, B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A, B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A, B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고, C는 수출업자인데 그럼 이 사람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안 끊나요? 안 끊어요. 왜? 외국 사람하고 거래하잖아. 외국 사람한테 영세율 세금계산서 뭐 하려고 끊어줘요? 외국인이 그걸 뭐 국세청에 전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C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하는 건 맞지만 A, B, C 다 만약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물건을 공급하면 C 사업자가 그걸 A, B한테 줘서 이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B, C가 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A, B 사업자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사업자는 외국인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C 사업자는 어차피 외국 소비자, C 사업자가 국내 과세 사업자라고 해도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는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가 또 외국 바이어한테 판다면 그 외국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외국 소비자한테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제도 꼭 특징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예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영세율 적용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환급을 받든 아니면 0% 신고를 하든 뭔가 신고를 해야 돼요. 영세율. 근데 면세는 어땠어요? 신고 납부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단 0% 세율만 적용할 뿐이에요. 0% 세율. 자, 영세율에 적용 대상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깔 들어간 것도 보시면 결국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서 제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또는 그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화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최종 수출업자가 그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대는 사업자들한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그 증빙 자료를 제공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대는 사람들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1번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건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2번을 봐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중에 어떤 사람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어요? 최종 수출업자만 그랬죠. 그죠?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내는 공급해주는 이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그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내는 사업자들은 발행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그 수출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면세제도는, 자, 면세 관련해서 이제는 몇 가지 면세 물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둬야 돼요. 면세 물품은. 면세 물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별 소비세처럼 면세 물품도 면세된 열거되어 있는 거, 그런 재화들만 면세를 해주는 거죠.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죠. 그러니까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특별하게 몇 가지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해준다. 그래서 면세제도를 부가세법 내에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색깔 들어간 것만 아시면 돼요.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어떤 가공이 있으면 좀 더 가공이 있거나 포장이 된다면 그건 과세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미가공된 그런 식료품이나 농축수 임산물 등은 다 면세인데 이런 거 면세잖아요, 그죠? 근데 가공이 된 거라면 과세. 수돗물도 1차적으로는 원시적으로는 그냥 면세잖아요. 근데 이제 생수에 담는 건 생수 케이스에 담고 뭐 살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공 과정을 거치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 아니고 지하철, 뭐 철도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면세. 예, 근데 이제 좀 비싼 거, 항공기, 고속버스, 뭐 전세버스, 택시 이런 거, 그리고 고속철도도 있어요. 고속철도, KTX 말하는 거죠, 고속철도. 예? 고속철도는 과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같은 것도 보면 의료보건 용역,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받는 거는 다 면세예요. 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애완동물, 요즘 동물병 많잖아요. 동물병들 그 진료받는 거 있죠? 그거는 과세요. 무슨 사람만 면세시켜야지 무슨 동물도 면세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당연히 요즘에 뭐 애완동물도 반려동물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사람하고 평생 사는 이제는 같은 어떤 그런 반려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은 이제 문화적으로 활성화돼서 아마 외국의 면세 제도가 있으면 아마 이 동물병원도 면세로 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동물병원은 아직까지 뭐 사람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무슨 면세를 해주냐 해가지고 이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 용역은 과세예요. 그다음 우표는 이게 이제 서신 왕래 수단으로 우표를 사용한다면 원래 고유 목적이 서신 왕래 수단 아닙니까? 예, 편지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우표 붙여서 발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신 왕래 목적인데 단 이게 이제 취미생활로 수십용 우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가세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문화 관련 용역 같은 거, 뭐 신문을 보거나 하여튼 책 관련된 건 다 면세예요. 신문도, 잡지도, 도서, 책 이런 거, 도서대업이라든지 뭐 독서실, 도서관 이런 거 이것도 다 면세죠. 여러분들 뭐 대학교 도서실 아니면 어디 뭐 사설 도서실 같은 데 일할 때 공부할 때도 이 도서실비에는 면세가 빠진 부가세가 빠진 거예요. 일단 이제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지면이든 잡지든 이런데 광고 지면 광고가 들어가는 면 있잖아요. 그 광고에 대해서는 과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 나오는데 뭐 다른 거 따놔가지고 토지는 이제 면세라는 거. 단 주의해야 될 거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그러니까 토지가 판매되거나 그러니까 양도되는 경우에는 면세인데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팔았어. 그때는 그 내가 사업자인데 누구한테 토지를 팔았다고 하면 그때는 그 토지가에게 부가세를 따로 징수 안 해요. 그 상대방한테. 근데 만약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주차장 시설로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나보고 그걸 임대를 하래요. 그러면 나한테 이제 임대료를 뭐 매달 주던지 1년치를 한 번에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토지 판 게 아니라 임대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임대료를 매달 100만 원씩 받잖아요.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 임대료 받을 때는 10%를 부가세를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징수를 해요. 100만 원에 대한 10%, 110만 원을. 그러니까 토지의 임대는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어떤 거죠? 수돗물, 신문, 밀가루, 초코우유 이거 가공됐잖아요, 그죠? 예, 초코우유는 가공돼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어디 무슨 공장 같은 라인을 쭉 돌면서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 초코우유는 과세입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왜 과세가 아니냐? 이것도 공장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건 그렇든지 원시적인 형태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밀을 갈긴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서민들이 먹는 거라서 그래서 요 정도 1차적인 원시 가공 같은 건 좀 봐줘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농축수 임산물은 일반적으로 가공되기 전 상태에 있을 때만 면세고,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도 햄이 돼 버리면 과세가 돼요. 포장되잖아요. 포장육에 햄, 뭐 훈제 같은 거 해가지고 만드는 건 다 면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뭐 돼지고기 자체는 삼겹살 구워 먹기 위해서 그 생고기 상태로 가는 거는 다 면세죠. 밀가루도 이제 밀은 당연히 면세고 밀가루는 왜 면세가 아니, 그러니까 과세가 아니냐. 근데 밀가루도 그냥 일반적으로 1차적인 가공이지만 너무 원시적인 가공들 간단하게만 하는 건 이제 면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영역 관련된 거 공급 및 임대 관련됐는데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 그러니까 부동산 한다면 이제 건물, 토지, 주택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토지의 이제는 공급은 그러니까 판매되는 거 그거는 이제는 부동산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면세인데 이제 토지의 임대나 지금 과세라고 했죠. 그죠? 주택도 있잖아요. 주택. 우리 사는 일반적인 거주용의 주택. 그거는 이제 과세요. 토지의 공급하고 반대죠. 그죠? 주택의 공급은 과세인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면세. 그러니까 토지하고 정반대죠. 단 주택은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그러니까 이게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만한 작은 주택들 있죠. 이런 게 이제는 뭐 건설사들이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같은 거, 85, 아이고, 뭐 85제곱미터 이하, 요 정도는 국민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규모가 작은 주택들은 면세로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택들이라면 이것도 과세예요. 그러니까 분양 회사가 건설 분양 회사가 이제 일반 어떤 국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고 만약에 그 대금을 받는다고 하면 부가세도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이게 이제 밑에 문제도 한번 또 볼게요. 그리고 건물은 다 과세죠. 그러니까 왜냐면 건물은 일반적으로 우리 뭐 상가건물 생각해봐요. 뭐 상록 어떤 역을 가시면 뭐 노원역, 상록수역 이런 데 가보시면 어때요? 질비하잖아요. 역 근처에 그런 어떤 건물들. 그거 하면 다 무슨 업체들 들어와 있고 1층에는 뭐 상가들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 상가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그 상가가 팔려도 당연히 과세고 상가 안에 임대하는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상가인 주인들한테 사업자들한테 그 하는 것도 그 임대하는 것도 다 과세죠. 그러니까 건물은 당연히 다 부가세 보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8월 특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가장 최근 시험인데 올해 10월 달이지만 이제 8월 가장 근래에 본 시험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이 아닌 거. 1번 나대지의 임대, 토지의 임대죠. 토지의 임대. 결과적으로 토지의 임대는 과세였죠. 과세, 그죠? 토지의 임대는 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되는 재화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니까 국민주택은 공급은 과세가 맞지만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면세 맞잖아요. 그죠? 미가공 식료품도 면세고 약사가 제공하는 의료 보건 용역과 관련된 것도 면세죠. 단 성형수술하고 그죠? 또 이제는 그 애완동물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거 요거는 과세였어요. 그런 거 지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뭐냐면 부가가치세율을 곱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공급가액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팔았으면 1,000만원에 10% 100만원을 더 징수하는데 그 1,000만원이 결국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 10%를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 그러니까 1,000만원 곱하기 10%하면 100만원이 100만원은 세액이고 1,000만원은 과세표준이고 10% 곱하는 게 이제 세율이죠. 세율. 부가가치 세율은 10%죠. 단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0% 적용하죠. 영세율. 자, 매출세 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구나. 공급가액 우리가 파는 가격이 과세표준이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시험 안 나. 예외적인 것도 이게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 자, 여기 지금 색깔 넣는 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안 돼요. 빼줘야 된다는 얘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당연한 거죠. 1,000원에 물건 파는데 깎아달래요. 900원, 100원 깎아달래요. 그럼 900원에 판 거잖아. 그럼 뭐야? 과세표준이 1,000원에 팔 때는 과세표준이 1,000원이었지만 여기서 매출 할인이 일어나건 아니면 매출 애누리가 일어나건 매출 환입 아니면 이제 1,000원에 팔았는데 100원 물건이 하자가 있어 다시 가져가래. 결국은 뭐야? 900원어치 판 거 아니에요. 1,000원에 팔았는데 100원 깎아달래. 그럼 100원 깎아줘서 900원에 판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900원에 팔았으니 10%는 얼마야? 900원에 10%는 90원. 9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과세표준에서 빼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뭘 문제로 또 밑에 이 3번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그러니까 2번의 의미와 3번의 의미는 반대예요.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안 되고 제외되는 거고 죄송해요. 제외되는 거고 이건 3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외해야 되는 것과 제외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문제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것은 제외되지 않는 항목인 것은 1번 매출 할인, 2번 매출 애누리, 3번 매출 환입, 4번 대손금. 그럼 답은 4번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내용을 지문을 만약에 복합적으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도 나올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1번 대손금, 2번 판매장려금, 3번 하자보증금, 4번 매출 할인. 뭐예요? 답은 4번 매출 할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섞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십시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은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이 있다는 거 그냥 외우세요. 자, 이 중에 대손금하고 판매장려금은 아주 중요하고 특히 대손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자보증금은 이제 색깔만 살짝 넣어놨는데 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문제에서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0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액 어때요? 대손금 물어보는 거죠. 내용은 사실 되게 길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손금이네. 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맞아요?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제외하면 안 되는 항목이니까 포함시키는 거. 대손금. 이게 답은 1번이에요 사실. 나머지 읽어볼까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증금과 공공보증금, 보조금. 환급된 재화일까요? 이건 뭐야? 매출 환입 아닙니까? 환입된 죄송합니다. 환급이라고 제가 발음했네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이자, 연체 이자. 이런 건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서 외워뒀어도 재화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대손금이나 판매장려금이나 하자보증금인데 결국 대손금 나왔잖아요. 이거 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3회 기출 보시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출액 얼마입니까? 5천만원. 자,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세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율을 곱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죠. 그러면은 우선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매출 애누리는 빼줘야 되지. 이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고 했죠. 매출 할인도 과세표준에서 빠지죠. 대손금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만원하고 300만원만 빼면 되겠네. 5천만원에서 400, 300 빼주니까 700만원이 빠지죠. 얼마에 4,300이 답이죠. 2번이 답이겠죠. 2번. 자, 그리고 또 요거 이제 가장 최근에 봤던 특별시험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을 좀 꼬아놔서 그런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과세표준에서 빼면 안 되는 거죠? 빼면 안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부정에 부정을 해버렸네. 결국 과세표준에서 빼야 될 건 뭐냐? 과세표준에서 빼야 될 건 뭐냐예요. 부정의 부정. 과세표준에서 빼야 될 건 뭐냐? 근데 뭐 그런 거 잘 몰라도 보니까 1번 대손금, 2번 판매장려금, 3번 하자보증금. 이건 뭐예요? 위에 있던 거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 이거 묶여 있는 거. 요거 세 개. 그럼 나머지 하나 성격이 다른 게 답이겠네요. 4번이겠네요. 그죠? 매출 애누리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매출이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이 말을 꼬아놔가지고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잘 보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밑에 파란색으로 들어간 거는 한번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서 꼭 읽어보시고 그 제가 핸드 프린트 자료로 준 거 그거 이제 한번 보시고, 간주 임대료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다시 했는데 여기서 부동산 임대 용역에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이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율 10% 곱해서 납부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사실 몰라도 됩니다. 간주 임대료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 색깔 좀 넣어놓은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이 매출세액을 해서 이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로 해서 이제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는 회계 공부하셨겠지만 회계할 때 아시지만 매출 생긴 것 중에 일부분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매출 생기는데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그렇죠. 외상거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100만원 받기로 했어요. 부가세까지 해서 1,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1,100만원을 한 푼도 안 받고 외상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물건 팔면서 실제로는 이제 1,100만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다 외상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이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된 뭐 하여튼 어떤 대손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못 받게 되는 사유가 생긴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도 그런 거 이제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똑같이 물건 팔았는데 외상 대금을 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또 한 필기 좀 해보면 A가 물건을 팝니다. B한테. 자, 1,000만원에 팔아요. 6월 1일날 팔았다고 할까요? 6월 1일날? 6월 1일날 팔았어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 팔면서 부가세 100만원 더, 이 부가세 100만원 더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1,100만원. 그죠? 세금도.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6월 1일날 그 B가 이제 한 대금을 언제 주면 한 8월 말에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8월 말에 한 8월 31일 날. 그럼 6월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6월 이제 뭐냐면 이제 A는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뭐야 6월 달에 공급을 했으니까 6월 1일 날 공급을 해버렸으니까 언제야 지금
4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에 대해선 4월부터 6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공급에 대해선 A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외상거래를 했더라도 이 1,000만원이 매출로 잡혀가지고 매출의 금액의 10%인 100만원을 A는 7월 25일까지 이거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 요거 세금 7월 25일까지 세금 납부하는 거예요. 100만원. 예? 텍스 T라고 쓴 거예요. 이거 T. 예, 텍스에 대해서 100만원을 납부해야 돼. 그럼 B한테 받지도 않고 좀 납부한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B가 나중에 부도 나고 부도. 어? 부도 나고 6개월 지나야 돼요. 예, 바로 부도는 아니고 이제 부도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6개월. 그러니까 아니면 파산하거나 행방불명, 사망, 뭐 소멸시효 완성, 뭐 하여튼 어떤 대손 사유가 만족하는 거죠. 대손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A는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 돈 냈잖아요.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그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대손 세액공제라는 방식으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A는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했는데 B가 8월 30일 돈 주기로 해놓고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는 요 8월 30일 날이 대손 사유가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요 8월 30일에 걸려 있는 요 과세 기간에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자기가 100만 원 냈던 거를 납부세 계산할 때 빼줘요. 빼줘. 어? 그러니까 미리 더 냈던 거니까 이걸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 또 있으면 그 금액에서 100만 원을 빼고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내버렸으니까 이건. 자기가 A가 미리 냈잖아요. 근데 얘가 안 줬잖아요. B가. A가 냈는데 안 줬으니 A는 나중에 납부세 낼 때는 자기가 냈던 돈 다시 돌려받던지 아니면 자기가 낼 금액에서 100만 원 빼고 내는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고 이 대손세액은 요 대손 사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회계 공부하시면서도 알았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이게 이제 대손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요 사유가 만족했을 때 대손 처리하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 두 개 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발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경과해야 돼요. 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